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의 어불성설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30일 날 소득주도 성장론을 옹호하면서 적정임금, 고용 안정망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시장 경제를 하고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에서 국가가 적정임금을 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결정한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그 전례가 없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어디가 적정하냐, 그걸 나라가 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를 주시면 적정하다고, 임금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받는 사람은 무한대가 아마 적정임금일 겁니다. 사람 쓰고 싶은 사람의 속마음은 하나도 안 주고 쓰는 게 적정임금이겠죠.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임금이 적정임금이지 대통령이 봤을 때 적정임금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위험한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이런 발언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 지난주에 온갖 언론에 도배를 하다시피 했지만 전분기 대비 금년 1분기에 마이너스 0.3% GDP가 성장을 해서 세상 깜짝 놀라게 했고, 그 중에서도 지금 84분기 만에 최저인 설비 투자가 10.8% 감소했습니다. 84분기면 어떻게 되나요? 21년 만에 최저라는 겁니다. 설비 투자가 줄어든 게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은 2.6%가 줄었고, 수입이 3.3%가 줄어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하고 설비 투자가 줄어들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냐를 너무 잘 알게 짐작이 가실 겁니다. 설비 투자라고 하는 건 기업의 투자가 줄면 당연히 후에 매출이 줄고 고용이 줄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1사분기에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3%, 전년 대비 1.8% 정도의 성장이 얼마나 예외적인 거냐 하면, 보시는 그래프는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역전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미국은 1분기에 3.2%를 성장을 해서 우리의 1.8%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을 했죠. 근데 미국은 GDP 기준으로 국가 총 생산을 2017년입니다. 잘못되어 있는데 17년 기준으로 우리가 약 1530조 정도, 그리고 미국은 그거에 거의 13배에 해당하는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 1인당 국민소득으로 봐도 2배, 인구는 6.4배나 무거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 2배가 되고 국가 총생산이 13배가 되고 인구가 6.4배가 되는 나라가 우리보다 월등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해서 이렇게 역전된 거는 우리나라가 경제 개발을 한 이래 1차 석유파동이나 IMF 외환위기를 빼놓고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고용 상황은 어떻게 됐나를 보면, 지금 고용률이 높아진 걸 되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난해에 비해서 같은 2019년 3월에 경제활동 15세 이상 인구는 30만 9천 명이 늘었는데, 그 중에 비경제활동 인구가 11만 9천 명이 늘어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비경제활동 인구를 제외한 사람 중에서 취업자만 따지니까 고용률이 높은 거로 나타나지만, 실제 고용 구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랑하는 긍정적 효과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한국, 미국, 일본, 그리고 OECD의
실업률과 청년 실업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전체 실업률이죠. 그래서 일본의 실업률이 거의 0%로 갔고 미국이 3.7%인 반면에 한국이 4.2%로 올라갔고요. 왼쪽에 보시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절망해하는 건데 보시면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OECD, 그 다음에 일본의 전체 청년 실업률이 얼마나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지금 청년 실업률이 계속 상향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 일본보다 훨씬 높고 OECD의 전체 평균, 그 OECD 평균에는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고 얘기해 왔던 남유럽의 피그 컨트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들 포함해서 평균에 지금 우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거의 이 선진 경제에서 유일하게 청년 실업률을 높이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예외적인 게 됩니다. 3월 달에 그 전체 고용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지난해 계속 그 낮아져 있던 고용 인원에 비해서 높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하는 일자리,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가 17만 2천 명이 늘어난 반면에 그리고 농림어업에 또 7만 9천 명이 늘어났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기 공공부문 알바 일자리까지 포함해서 이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일자리는 한 30만 개 가까이 파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고용의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에서는 그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적정 임금과 고용 안전망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보시면 고용이 취업자 수가 어디서 늘어났냐를 보시면 가장 경제 활동을 왕성히 해야 되고 가족을 건사해야 되고 새로운 가족을 꾸며야 되는 30대, 40대까지는 취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고 60세 이상에서 40만 가까이 늘어서 사실은 그 지금 고용이 이 가정 파괴 수준으로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핵심 활동 인구, 지금 40대, 보통 3, 40대를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그, 실업으로, 몰리고 있고, 60세 이상, 또는 15세, 29세 쪽에서 고용률이 높아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의 고용률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보건 및 사회복지부에서 17만 2천 명, 그리고 농림어업에서 7만 9천 명이니까 이것만 해도 한 26만 명 정도가 사실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일자리고요. 이거 포함해서 20만 개니까 민간 부분에서 보시면 특히 이제 뼈 아픈 게 제조업의 일자리 파괴가 계속되고 있다. 10만 8천 명이 있습니다. 이 제조업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지난번에도 다른 데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09년서부터 2016년까지 견조하게 증가된 제조업 일자리가 탄핵 와중서부터 시작해서 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수출 호주를 띠던 2017년에 약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듯하다가 2018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전년 대비 10만 개 이상씩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마이너스 17만 개, 2월에는 마이너스 15만 개, 3월에는 마이너스 10.8만 개로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파괴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고용이 제조업인데 그 부분이 지금 파괴되고 정부의 세금으로 통계 숫자에 맞추는 일자리들로 지금 메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농림어업의 일자리가 아주 이상하게 이번 정부 들어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거를 보시면 저 오른쪽에 보시면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2018년 3월서부터 마이너스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반면에 농림어업 부분에서 매달 전년 대비 6만에서 8만, 2018년 후반기에 들어서는 8만 개 이상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자세히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면 그 기간 동안에 2018년에 GDP 농촌 부분의 GDP 증가율은 1.4%인 반면에 그 취업자 수가 4.8%가 늘어나서 거의 3배 이상으로 그 생산성이나 부가가치는 생산 안 하는데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대개 40대, 50대는 감소하고 30대도 이하도 별로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60대 이상이 6만 명 가까이가 증가해서 사실은 그 도시에서 살지 못하는 가난한 도시민들이 귀향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은 감소하는데 농림어업 부분만 계속 이번 정부 들어서 증가하고 있어서 그것도 부가가치 생산이 없는 쪽에서 취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대로 취업이라고 할 수 없는 농어촌 거주민이라고 봐야 맞는 게 아닐까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는 지금 우리가 산업혁명을 잘해서 3차 산업까지 그리고 서비스업, 정보산업으로 발전하는 와중에 거꾸로 제조업을 망치고 농림어업 쪽에 부가가치 생산 없는 취업자 수를 늘려서 1차 산업국가로 회귀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지금 연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업률을 계산할 때 어떤 사람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재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 실업자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주 1시간 일을 해도 취업자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한 고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일을 하지 전혀 안 했다라고 하는 숫자가 를 잴 때 완전히 일을 1시간도 안 할 때 실업자로 잡힌다는 것이고 일이 주어지면 바로 일할 수 있고 지난 4주 동안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한 사람만 경제활동 인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 그러면 당연히 비경제 활동이고요. 주부도 가사에 전념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지 않았다 그래도 당연히 경제활동에서 제외가 됩니다. 더더욱 그 취업을 일자리가 너무 나빠서 포기했거나 내년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비경제활동 인구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분들은 고용률하고 실업률을 합치면 100이 될 거라고, 1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률은 대상 전체 인구 중에 고용된 사람을 뜻하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내에서, 실업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 4주 동안에 열심히 일 찾아다녔고, 일할 의향이 있는 사람만 경제활동인구로 잡기 때문에 지난 4주 동안 일자리를 찾지 않고 포기하고 있었다 그러면 실업률에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로 올라가는 정도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힘줘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 실업률에서 경제활동을 포기한 사람들, 비경제활동이라고 하는 인원은 빼기 때문에 그래서 재학 및 수강, 이게 이제 다 학교 다니거나 또는 수강이라는 게 되게 취업 준비죠. 거기로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가사 노동 이런 데서 조금 일부 감소했지만 쉬었음. 이게 이제 취업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18만 3천 명이나 늘어나고요. 등으로 해서 경제의 비경제 활동 인구로 계산된 게 지난해 3월에 비해서 11만 9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구직 감년자가 53만 8천 명으로 전년 대비 6만 3천 명이 증가해서
결국은 노동시장이 너무 나빠서 그 경제활동을, 그 구직활동을 단념했거나 공무원이 최고인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에 다음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실업률은 줄게 돼 있죠. 경제활동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4.3%인데 그 체감 실업률이라고 그래서 구직, 취업 포기자들, 구직을 단념한 사람하고 취업 준비를 위해서 구직 활동을 안 하고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한 것이 U3 체감 실업률인데, 공식 실업률은 4.3%인데 우리나라 전체의 체감 실업률은 13%고 청년은 공식 실업률이 9.7%고 체감 실업률이 24.2%로 4명 중에 1명이 사실상 청년은 실업인 상태로 만들어 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